얘랑 같이 하면 함께 어둠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름부터가 쿠로잖아. 얘는 안 됩니다. 루비 얘는 뭐 생각이 없어. 윤리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행각들을 벌이게 되는데 결론은 뭐 루비도 안 돼요. 근친에 니 장난하냐고. 결국 카나밖에 없잖아. 딸기 백의 토조 아야, 니세코의 오노데라, 그리고 아리마 카나까지. 제가 지지하는 히로인들의 잔혹사, 잔혹한 운명의 역사는 계속 이어지는 거죠. 자, 이번 영상은 최애의 실사 드라마 리뷰입니다. 그런데 지금 때마침 오징어 게임 2가 나와가지고 오징어 게임 2 리뷰를 딱 2분만 앞에 끼워 넣어 볼게요. 이 채널에서는 사실 다른 유튜버들이 거의 리뷰를 안 하는 작품들 위주로 좀 마이너한 방향으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오징어 게임 2는 유튜브 리뷰 영상이 엄청 많이 올라올 테니까 저는 굳이 따로 리뷰 영상은 안 만들 건데요. 그래도 이거 스포 안 당하려고 공개 당일에 1화부터 7화를 새벽까지 잠 못 자면서 한 번에 몰아서 본 그 시간이 아까워서라도 무슨 얘기라도 하고 싶어서 최대한 짧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시즌2 이거 평가를 못합니다. 왜냐? 절반짜리잖아요. 핵심적인 내용은 시즌3에 다 나올 것 같은데 사실상 차포 떼고 평가하라는 거니까 평가를 할 수가 없죠. 그런데 황동혁 감독 각본과 연출 실력 여전해서 재미는 확실히 있었고 특히 저는 오징어 게임 시즌1이 허를 찌르는 전개, 예상을 벗어나는 전개가 많았던 게 정말 좋았거든요. 이것도 초반에 그 탈북자 여성 오징어 게임 참가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핑크 요원 그거라서 거기서 뒤통수 빡! 시즌2에 대해서 여러가지 상상을 했지만 그 핑크 요원을 주요 캐릭터로 할지는 예상을 못했고 그리고 새로 나오는 게임들 다 좋았습니다. 특히 공기놀이 이거를 모르는 해외 시청자들이 아 저거 뭘까 재밌어 보인다 하면서 관심을 가지고 해서 서양이나 해외에서 유행이 될 수도 있을까 그런 기대도 좀 생기고요.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게 봤는데 그런데 7화에서 좀 박았어요. 주인공 성기훈 급 비호감 모드. 성기훈이 특별한 인간이라는 거는 시즌 1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시즌 2 7화에서 성기훈의 행동들은 특별한 인간인 건 알지만 이렇게까지 할 정도인가? 라는 서사적인 설득력은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명 배우들 많이 나오고 캐릭터가 굉장히 많아요. 다들 흥미롭고 매력적인데 시즌 1에서 강세벽, 알리, 조상우 이런 캐릭터들에 비하면 아직까지는 좀 부족해요. 물론 시즌 3까지 봐야 알겠지만 현재까지는 시즌 1보다 캐릭터가 좀 약하다. 그래도 그나마 강노을하고 조현주 캐릭터가 좋긴 했습니다. 타노스는 좀 호불호가 갈리는데 저는 괜찮았고요. 김준희가 보니까 우승각이 보이던데 만약 진짜 김준희 우승 엔딩이라면 이건 너무 예상대로라서 좀 실망할 것 같아요. 아무튼 아직은 명확히 평가하기 어렵고 시즌 3까지 봐야 할 것 같다. 이렇게 오징어 게임 2 리뷰를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제 최애의 리뷰를 해볼게요. 킹덤4 리뷰 영상과 마찬가지로 원작 만화 이야기부터 좀 하고 그 다음 드라마 리뷰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겠습니다. 원작 만화는 2020년 4월부터 연재를 시작해서 2024년 11월에 완결이 되었습니다. 총 단행본 16권 분량이고요. 그리고 결말 내용이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원작 결말 스포일러 자 바로 갑니다. 주인공 사망 엔딩. 주인공이 죽으면서 끝났습니다. 그리고 남겨진 주변 사람들의 슬픔과 또 슬픔을 딛고 다시 일어서는 내용들이 후일담에서 짧게 그려졌고요. 자 주인공이 결말에서 죽는 작품은 많습니다. 유명한 명작 걸작들 중에서도 그런 엔딩의 작품이 많고 주인공이 죽음으로써 명작으로 완성이 된 그런 작품들도 많아요. 그런데 최애의 아이는 일단 현재 독자들의 반응으로 보자면 이 엔딩이 결코 좋은 반응이 아니고요. 그 정도가 아니라 최애의 아이라는 제목을 최악의 아이로 바꿔 부를 만큼 너무 안 좋은 반응들이 나오고 있어요. 저는 이 만화를 읽는 독자들의 심상이 뭔가 좀 다층적으로 생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작품이 스토리 자체가 굉장히 다양한 레이어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물론 그 레이어를 독자들이 다 즐기긴 하지만 각자 어떤 특정한 지점에 초점을 맞추는 게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호시노 아쿠아라는 주인공 캐릭터 얘가 어떤 히로인이랑 맺어지는가 그거에 집중해서 만화를 읽었는데 제가 지지하는 히로인을 아마 이 영상 썸네일에 박아 넣었을 거예요. 아리마 카나. 저는 주인공 아쿠아가 결국 아리마 카나랑 마지막에 맺어지겠지라는 기대를 가지고 읽었는데 아리마 카나 외에 다양한 경쟁 히로인이 있지만 그 히로인 쟁탈전에서 밀린 것도 아니고 주인공이 아예 죽어? 이거는 납득할 수가 없죠. 네, 뭐 다른 독자들과 마찬가지로 저도 이 엔딩에 매우 불만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불만이 절반이고 나머지 절반은 이 엔딩에 납득을 해버리기도 했습니다. 작가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는지 알겠어요. 이 작품의 중요한 테마가 거짓말이거든요. 아이돌이라는 존재의 본질은 결국 거짓말이다. 물론 아주 나쁘고 추악한 그런 걸 감추기 위한 거짓말이 아니라 물론 그런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이 거짓말은 마음속에 있는 어둠과 슬픔 이런 감정들을 감추고 밝고 환하게 웃으며 팬들을 향해 사랑해요 라고 외치는 그 거짓말로 세상에 빛을 비추는 존재 그렇게 이 작품에서 아이돌을 정의 내리고 있단 말이죠. 자 주인공인 아쿠아가 죽었어요. 그런데 이 작품의 주인공은 아쿠아 한 명이 아니라 아쿠아의 쌍둥이 여동생 호시노 루비라는 캐릭터가 있어요. 이 캐릭터는 어떠한 사정 때문에 단순히 남매 간의 정을 넘어서서 정말 마음속 깊이 오빠인 아쿠아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랑하는 오빠가 죽어가지고 세상이 다 무너지는 것 같은 슬픔. 그런데 얘가 방구석에서 엉엉 울다가 눈물을 손으로 닦으면서 어떤 결의를 다지는 그 표정을 짓는 컷이 있거든요. 그 장면을 보고 저는 작가의 의도에 설득이 되었습니다.
이걸 위해서 이 작품에서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하는 엔딩은 호시노 루비가 정말 지독한 마음의 상처를 극복하고 세상에 빛을 전하는 아이돌 스타로서 우뚝 서게 된다는 그 엔딩이거든요. 그러면 아쿠아가 죽는 정도의 임팩트가 필요하다. 납득했습니다. 그래도 절반의 납득, 절반은 불만. 앞에서도 말했지만 굉장히 다양한 레이어가 있는 스토리라서 이 루비의 엔딩을 위해서 나머지 캐릭터들의 서사가 다 무너져 버리는. 그런데 저는 이게 이 작품의 결함 혹은 문제점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이 작품의 개성이에요. 왜 그런지 설명하기 위해서 이 만화 전체 스토리의 큰 구조를 도식적으로 설명해 볼게요. 이 작품의 두 명의 주인공, 쌍둥이 남매, 오빠는 호시노 아쿠아, 진짜 이름은 호시노 아쿠아 마린인데 참 희한한 이름을 붙였죠. 그런데 얘가 연예계 활동을 하면서 활동명은 호시노 아쿠아로 하고 주변에서도 그냥 아쿠아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쌍둥이 여동생 호시노 루비, 그리고 이 쌍둥이를 낳은 엄마가 있는데 바로 호시노 아이라는 이름의 아이돌이에요. 이 캐릭터도 사실상 주인공으로 볼 수 있어요. 초반에 죽는 캐릭터인데 그래도 작품을 보면 호시노 아이도 주인공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호시노 아이와 그녀가 낳은 아쿠아, 루비라는 쌍둥이, 이렇게 세 명의 캐릭터가 핵심인데 여기서 판타지스러운 설정이 들어갑니다. 아쿠아와 루비는 전생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의 영혼이 그대로 아기로 다시 태어난. 그런데 또 최근 밝혀진 설정으로는 영혼이 다시 태어난 게 아니라 죽은 사람의 기억이 아기한테 이식이 되었다는 설정이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영혼하고 기억을 굳이 구분하는 게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이런 설정을 깊게 파고들어서 분석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 작품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건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아무튼 아쿠아와 루비는 전생의 기억을 그대로 가지고 태어나서 아기일 때도 이미 말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주변에서는 이걸 모릅니다. 엄마도 모르고 그냥 평범한 아기인 척, 말도 못하는 척 그렇게 행동하다가 자기들끼리 있을 때만 정체를 드러내고요. 얘네가 전생에 어떤 사람이었냐? 아쿠아는 전생에 아마미야 고로라는 이름의 30대 독신 남성, 직업은 의사고요. 루비는 전생에 텐도지 사리나라는 이름의 12살 소녀인데 병에 걸려서 늘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사리나가 입원한 병원이 고로가 일하는 병원이었고요. 당연히 두 사람은 서로 아는 사이고 단순히 아는 정도로 넘어서서 굉장히 친합니다. 사리나가 계속 입원해 있으니까 심심한데 그런 사리나의 삶의 낙이 아이돌 덕질이에요. 사리나의 최애 아이돌이 호시노 아이, 그리고 고로도 사리나가 아이를 덕질하는 걸 옆에서 보다가 자기도 아이의 매력에 빠지게 되어서 팬이 돼요. 그래서 이제 입원한 소녀하고 의사 선생님하고 둘이 같이 호시노 아이 덕질하면서 친하게 지냈는데 그러다가 이 소녀가 의사 선생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12살 어린 소녀이긴 하지만 아주 진지한 감정입니다. 물론 고로는 당연히 12살짜리 마음을 받아줄 수 없으니까 장난식으로 넘기고요. 그렇게 둘이 지냈는데 어느 날 이 병원에 호시노 아이가 옵니다. 임신해서 이 병원에서 출산하고 싶다. 이 병원이 좀 외딴 곳에 있어서 사람들의 이목을 피해야 하는 유명인들이 이런 병원을 이용한다는 뭐 그런 설정이 있나 봐요. 아이는 아이돌인데 사실 아직 그렇게 유명한 아이돌은 아니라서 병원 사람들도 누군지 모르는데 고로는 팬이니까 바로 알아보죠. 아이가 이때 16살인데 데뷔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이제 슬슬 반응 오면서 유명해지고 있는데 갑자기 건강상의 이유인가 뭐 대충 발표하고 활동을 중단했어요. 알고 보니 임신을 한 거였고 아이는 출산을 하겠다. 그리고 출산한 다음에 다시 아이돌 활동 복귀할 거다. 당연히 출산은 비밀로 하고요. 그런 계획인 거예요. 그래서 고로가 아이의 주치의가 되어서 출산 준비를 돕게 되는데 그런데 출산이 얼마 안 남은 시점에서 고로가 살해당합니다. 그리고 사리나도 병으로 죽어요. 그렇게 죽은 두 사람이 아이가 낳은 쌍둥이 남매로 환생을 하게 되는 그런 스토리고요. 고로를 누가 죽였는지가 중요한데 아이의 팬이에요. 그런데 아이가 임신을 하고 이 병원에서 출산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정보를 누군가가 이 팬한테 알려줘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건데, 그러니까 그 정보를 팬에게 알려준 누군가가 진짜 원흉인 거죠. 그 원흉이 바로 아이가 임신을 하게 된 상대방, 즉 아쿠아와 루비의 생물학적인 아버지죠. 이놈 때문에 고로뿐 아니라 호시노 아이까지도 죽습니다. 호시노 아이가 아쿠아랑 루비를 출산한 다음에 비밀로 애들을 키우면서 아이돌 활동도 해서 엄청나게 성공해요. 물론 회사 대표랑 매니저가 육아나 이런 거는 다 도와줬고요. 그런데 출산한 지 4년이 지나서 드디어 처음으로 도쿄돔 공연을 하게 되었는데 그 공연 당일 아침에 아이가 살해당합니다. 4년 전에 고로를 죽였던 그 팬한테 살해당해요. 이 팬한테 아이가 사는 집의 주소를 알려줘서 사실상 살인 의뢰를 한 그 원흉도 고로 살해 때와 동일하게 아쿠아와 루비의 생물학적 아버지고요. 아쿠아와 루비 남매는 전생의 기억에서 최애로 덕질하던 그 호시노 아이의 자식으로 환생해서 그런 최애 아이돌한테 자식으로서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런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살해당하는 너무나도 끔찍한 비극을 겪게 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아쿠아와 루비 남매가 환생을 했잖아요. 전생의 기억을 가지고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인데 루비는 12살 소녀였고 아직 이루지 못한 많은 꿈이 있었습니다. 특히 호시노 아이 같은 아이돌이 되고 싶다라는 꿈이 있었고, 그리고 의사인 고로 선생님을 사랑했잖아요. 아이돌이 되어서 고로 선생님의 최애가 되겠다. 그리고 고로 선생님과 결혼할 거다. 이런 아주 구체적인 꿈이 있었어요. 병이 나으면 그 꿈을 이루려고 했는데 결국 낫지 못했고요. 그런데 환생을 했잖아.
몸도 건강하고 엄마인 호시노 아이의 유전자도 받아서 외모 그리고 아이돌로서의 재능까지 출중한 그런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어요. 엄마가 살해당한 아픔을 겪었지만 그래도 아이돌이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캐릭터예요. 사실 도쿄돔 공연을 하는 게 엄마의 꿈이었는데 공연을 못하고 공연날 아침에 죽었으니까 엄마를 대신해서 내가 도쿄돔 공연의 꿈을 이루겠다, 이런 구체적인 목표도 정해요. 그리고 고로하고도 결혼하고 싶어서 고로의 행방을 찾습니다. 이제는 나이가 30살 넘게 차이 나는데 그래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고로를 찾아요. 사실 고로가 죽었지만 시체가 발견이 안 돼서 죽은 게 아니라 행방불명인 상태인데, 아무튼 그래서 고로는 찾을 수가 없었고 나중에 결국 시체도 발견되어 죽은 것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 쌍둥이 오빠 아쿠아가 알고 보니 고로의 환생이었다는 걸 뒤늦게 알게 돼요. 사실 아쿠아는 루비가 사리나의 환생이라는 걸 좀 일찍 알아챘는데 자기가 고로의 환생인 건 감추고 있다가 결국 드러나게 되거든요. 이게 밝혀지면서 남매의 관계가 뭔가 미묘해지는데 이거는 뒤에서 얘기하고요. 아무튼 루비는 그렇게 아이돌이 되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고, 그런데 아쿠아는 12살 소녀 사리나 같은 꿈이 없잖아요. 자기는 이미 한번 죽었는데 운 좋게 환생을 했고 심지어 엄마가 자기 최애인 호시노 아이라서 그런 기쁨으로 살고 있었는데 이제 그런 기쁨이 사라졌어. 그래서 딱히 이루고 싶은 꿈도 없고 최애도 죽었으니까 이 두 번째 삶을 굳이 살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아이의 죽음에 대한 진상, 아이를 죽인 그 팬은 자살했어요. 그런데 그 팬한테 아이가 출산한 사실과 현재 집 주소 같은 중요한 정보를 알려줄 원흉이 분명히 있을 텐데, 여러 정황으로 봤을 때 나의 생물학적인 아버지가 분명히 범인일 것이다 라는 결론에 도달하고 그 범인을 잡겠다 라는 목표를 세웁니다. 그게 이미 한번 죽었던 아쿠아가 이 두 번째 삶을 살아가는 의미입니다. 요 내용까지가 딱 프롤로그고요. 그런데 이 프롤로그가 굉장히 길어요. 보통 애니메이션 한 회 분량이 20분 정도잖아요. 그런데 최애의 아이 애니메이션 1화에서 이 프롤로그가 나오는데 분량이 80분 정도예요. 그냥 장편 애니메이션 한 편 분량이야. 이 프롤로그 화에 한해서 호시노 아이가 주인공으로 작품을 이끌어가고 마지막에 호시노 아이가 죽으면서 이제 아쿠아와 루비가 주인공이 되면서 2화부터 본격적인 스토리가 시작되는 겁니다. 아이가 죽고 10년 정도 세월이 흘러서 아쿠아와 루비가 중3이고 이제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스토리가 나오면서 본격적으로 진행되는데, 아쿠아와 루비가 각각의 스토리 큰 줄기를 가지고 있는 거죠. 루비는 뭐 아이돌 활동, 아쿠아는 아이를 해친 원흉을 잡아서 복수를 하기 위해. 그런데 그 원흉이 연예계에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은 배우로 연예계 활동을 하게 돼요. 아쿠아는 배우, 루비는 아이돌, 이렇게 둘 다 연예인이고 연예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전개가 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아쿠아가 중심이에요. 아쿠아가 자기 생물학적인 아버지를 찾기 위해서 그 관련 정보를 얻기 위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연예계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여러 가지 일을 겪게 돼요. 그러면서 여자가 꼬입니다. 사실 복수고 나발이고 아쿠아의 여자 관계, 이게 메인이에요. 적어도 작품의 재미라는 측면에서는. 물론 아쿠아에게 복수가 가장 중요하긴 하지만 스토리 전개를 보면 아쿠아가 복수를 위해 정보를 모으는 내용들은 곁다리로 들어가고, 그 정보를 모으기 위해 아쿠아가 하게 되는 연예계 활동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만들어가는 내용이 메인 전개입니다. 물론 무슨 하렘물처럼 여자 캐릭터가 엄청 많이 등장하는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는 삼각관계입니다. 쿠로카와 아카네 그리고 아리마 카나라는 두 명의 여자 캐릭터, 이 두 명과 아쿠아가 삼각관계가 되는데 둘 다 현재 고등학생인데 아역부터 활동해온 탄탄한 경력과 실력이 있는 배우고요. 특히 카나는 아쿠아가 어릴 때 만난 적이 있어요. 아쿠아의 엄마인 호시노 아이가 살아있을 때 인기 아이돌이니까 연기 활동도 하잖아요. 아이가 작품 촬영하는 거 아쿠아랑 루비가 구경하러 가는데 거기서 감독 눈에 들어가지고 아쿠아도 어떤 작품에 출연하게 돼요. 거기서 당시 잘 나가던 아역 배우이던 카나와 함께 출연을 했던 그런 인연이 있고, 그리고 이제 세월이 흘러 아쿠아와 루비가 고등학교 진학을 하게 되니까 같은 학교에 1년 선배로, 카나가 한 살 더 많거든요. 그렇게 재회를 하고, 그리고 쿠로카와 아카네는 아쿠아가 무슨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에 출연하게 되는데 거기서 커플로 맺어지게 된 상대거든요. 그런데 진짜로 사귀는 건 아니고 형식적으로 사귀는 사이인데 나중에는 진짜로 사귀게 됩니다. 그런데 사귀긴 해도 서로 감정이 미묘합니다. 사실 아쿠아가 아카네랑 가까워진 이유가 아카네가 프로파일링의 천재라서 자기가 어떤 캐릭터를 연기할 때 메소드 연기를 하기 위해서 그 캐릭터의 사소한 신변 잡기까지 다 상상을 하는데 그 상상이 적중률이 엄청 높은 거예요.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을 할 때 아쿠아의 이상형이 호시노 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서 아카네가 그런 아쿠아의 이상형을 연기하기 위해 호시노 아이에 대한 공개된 정보들을 바탕으로 프로파일링을 막 하는데 몇 살 때 임신을 했고 비밀리에 출산을 했다, 이런 것까지 다 상상으로 맞춰버린 거야. 그래서 아쿠아가 이 아카네의 천재적인 프로파일링 능력이 자기가 아버지를 찾아서 복수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아카네랑 가까워져서 사귀게 되는 겁니다. 연애 감정이 아니라 이용하려고 사귀게 된 건데 아카네도 이거를 눈치를 채요. 그런데 시작은 그렇게 되었지만 두 사람 사이에서 미묘한 감정들이 자라나게 되고, 그리고 이런 두 사람을 복잡한 신경으로 지켜보는 카나. 삼각관계라고 했지만 이미 아쿠아랑 아카네가 사귀니까 카나가 끼어들 틈이 없어 보이죠? 그런데 사실 아쿠아랑 카나
카나는 서로 좋아하는 사이입니다. 하지만 카나는 기본적으로 츤데레이고 아쿠아는 어떤 이유 때문에 카나를 일부러 멀리해요. 아무튼 이 복잡 미묘한 세 사람의 삼각관계가 이 작품 재미의 핵심이다. 물론 이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 읽는 사람에 따라 다르긴 할 거예요. 아무튼 저는 이 내용이 제일 재밌었고 제발 카나랑 아쿠아랑 맺어져라 하면서 만화를 읽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명의 주인공 루비가 있죠. 제가 이 만화 보면서 가장 놀란 게 방치형 서사, 정말 중요한 핵심 캐릭터를 그냥 방치를 해버리는 내용 전개를 보여주거든요. 이 방치 서사에 카나도 해당될 수 있는데 가장 결정적인 건 루비죠. 엔딩까지 보면 이 작품은 그냥 루비가 주인공인 작품이에요. 그런데 초중반 전개까지 루비가 그냥 방치됩니다. 루비는 주인공인데 조연 1도 아니고 조연 3, 4 정도의 캐릭터로 보여요. 이런 방치가 사실 스토리 만드는 입장에서는 편하죠. 여러가지 캐릭터들, 다양한 레이어의 스토리를 전개하려면 어떤 캐릭터를 방치하는 상황을 감수해야 하는데 이 작품은 그런 걸 아무 부담 없이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캐릭터를 언젠가 다시 메인으로 끌어올려야 하는데 이때 독자들이 이 작품의 전체 스토리와 중심축에 대해서 쉽게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정말 강렬한 수단이 필요하거든요. 루비가 계속 방치되다가 갑자기 메인으로 확 치고 들어오는 그 스토리 전개가 저는 읽으면서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이 만화의 가장 핵심적인 개성이다 라고 느꼈어요. 앞에서 루비의 엔딩을 위해서 여러 캐릭터의 서사가 무너졌지만 그건 이 작품의 문제점이 아니라 개성일 뿐이다 라고 제가 언급을 했잖아요.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확실히 정말 비범한 스토리 전개를 보여줬다고 생각하고 이게 별로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색다른 맛이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제 원작 이야기를 여기까지 하고 실사 드라마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애의 애니메이션은 지금 여러 정액제 OTT로 볼 수 있어서 많은 분들이 보셨을 테지만 드라마는 프라임 비디오로 공개가 되어서 보신 분들이 많이 없을 거예요. 프라임 비디오가 아직 한국 진출을 안 했는데 그냥 해외 사이트 가입해서 볼 수는 있거든요. 한글 자막도 나오고. 그래도 어쨌든 아직 한국에서는 구독하시는 분이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드라마가 총 8화 분량이고 2024년 11월 28일, 2024년 12월 5일 두 번으로 나눠서 전부 공개가 되었습니다. 원작이 단행본 16권으로 그렇게 긴 분량은 아니지만 그래도 전체 내용을 드라마 8화 안에 다 넣지는 못했고요. 나머지 내용은 실사 영화로 개봉을 했어요. 영화는 일본에서 2024년 12월 20일에 개봉했습니다. 이거는 일본에 가지 않는 한 볼 방법이 없죠. 한국에 아마 개봉은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반년 이상은 기다려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드라마만 보고 리뷰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에 대해서 평가를 하자면 사실 만화 원작 일본 실사 작품들에 대해서 인식이 굉장히 나쁘잖아요. 허접한 퀄리티의 작품이 워낙에 많이 나와서. 그런데 뭐 진격의 거인이나 강철의 연금술사 이런 가상의 세계관의 스케일 큰 대작들은 완성도가 실망스러울 가능성이 높지만 현실적인 배경의 작품들은 그나마 양호한 편이고요. 그리고 갈수록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만화 원작 실사 작품들 보고 실망하기보다는 괜찮은데? 라고 반응한 경우가 많았고요. 최애의 아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주 사소한 부분을 제외하면 큰 불만이 없어요. 스토리 전개가 원작과 달라진 부분이 있는데 일단 처음 시작할 때 아쿠아랑 루비가 이미 태어난 상태로 시작합니다. 환생하기 전 병원 스토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원작 모르고 드라마만 보면 내용 이해가 안 될 것 같거든요. 인기 원작의 미디어 믹스 작품이 이런 식으로 원작 내용 다 알고 본다는 거 감안하고 만드는 경우가 흔히 있는데 은혼 같은 작품은 그런 식으로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최애의 아이 같은 작품은 중요한 배경 설명을 생략하면 안 될 텐데 그런데 원작이 워낙 히트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자신감일 수도 있고 그리고 제가 영화는 안 봤지만 영화 후기를 보니까 병원 스토리가 영화에서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이 작품의 결말 내용을 초반에 배경 스토리와 바로 연결을 해서 좀 더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게 만든 것 같고요. 그러면 사실상 아이의 복수라는 메인 스토리를 영화판으로 분리한 거고 드라마는 아쿠아가 여러 캐릭터들과 특히 여자 캐릭터들과 엮이는 그 스토리에 좀 더 집중을 하는 식으로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쿠아, 아카네, 카나의 삼각관계가 드라마 스토리의 메인이다. 특히 드라마가 원작과 가장 크게 달라진 부분이 도쿄 블레이드 편. 원작에서는 이게 2.5D 연극인데 드라마에서는 드라마로 바꿨습니다. 일본이 엄청 선진국인데 어째서인지 이런 엔터테인먼트 쪽 제작, 특히 영화나 드라마 이런 거는 한국보다 제작비가 엄청 저렴한 걸로 유명하거든요. 잘은 모르지만 원작처럼 2.5D 연극으로 해서 드라마를 만들면 제작비가 좀 부담이 되지 않았을까 싶고 그래서 가성비적인 결정으로 드라마로 변경한 것 같습니다. 사실 원작에서 도쿄 블레이드 편 내용이 좀 지루한 편인데 그나마 2.5D 연극이라는 게 흥미로워서 보게 되는데 드라마는 그런 것도 없으니까 원작보다 더 지루해졌고요. 원작에서 되게 스케일 크게 여러가지 내용들이 펼쳐지는 에피소드인데 드라마에서는 그냥 아카네와 카나가 신경전 버리는 데만 초점을 맞춥니다. 뭐 그래서 더더욱 드라마가 이 삼각관계에 집중하고 있는 느낌은 들고요. 중요한 게 캐스팅인데 전반적으로 괜찮아요. 특히 아리마 카나 캐스팅이 진짜 좋습니다. 이 작품의 베스트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뭐 일본 현지 반응이나 국내 반응까지 다방면으로 두루두루 알아본 건 아니지만 카나가 베스트라는 반응은 꽤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배우는 2003년생 배우 하라 나노카. 카나의 캐릭터와 배우에 대한 이야기는 뒤에 다시 할게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라서 따로도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카나는 반응이 좋은데 반면 아카네는 반응이 좀 엇갈리는 것 같아요. 특히 목소리가 좀 호불호가 갈리는데 뭔가 좀 중성적인 목소리 톤이거든요. 아카네가 프로파일링 하는 모습 보면 무슨 추리물의 탐정 캐릭터처럼 엄청 날카롭고 예리한 그런 느낌의 캐릭터인데 실사판 배우의 목소리 때문에 그런 예리한 느낌이 잘 없어서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는 것 같지만 그래도 보다 보니까 좀 적응이 되고 아카네 특유의 그 어두운 느낌은 그럭저럭 잘 표현이 된 것 같다. 배우는 카야시마 미즈키. 이 배우 정보를 찾아보다가 좀 놀랐는데 2004년생이거든요. 그런데 이 배우가 너의 췌장을 묻고 싶어 작가가 쓴 또 다른 작품 중에서 어리고 아리고 여려서라는 소설이 있어요. 저는 이 소설을 너의 췌장보다 더 좋아하는데 이것도 영화로 만들어졌거든요. 이 영화도 제가 엄청 좋아해요. 넷플릭스에서 볼 수 있는데 아무튼 이 영화에 이 배우가 나왔어요. 대학생 역할로. 그런데 이 영화가 2020년에 공개된 영화니까 아마 촬영은 2019년에 했을 건데 배우가 2004년생인데 이 영화에서 이미 외모가 상당히 성숙해 보이는 키도 170이라서 특히 일본 여배우로는 상당히 큰 편이고 뭔가 겉으로 보이는 이미지에 비해 나이가 어려서 좀 놀랐습니다. 키도 크고 성숙하면서 다크한 이미지와 중성적인 목소리 톤, 개성이 상당히 강해서 뭔가 현재 일본 라이징 여배우들 중에서 자기만의 영역을 구축할 수 있을 것 같은 앞으로 지켜보고 싶은 배우입니다. 그리고 주인공인 아쿠아와 루비, 일단 아쿠아는 원작 캐릭터와의 싱크로를 따지면 카나와 나란히 이 작품의 베스트급이라고 보고요. 외모가 닮았다기보다는 원작 캐릭터의 느낌을 배우가 연기로 잘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좀 연기하기 까다로운 배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배우가 상당히 잘하는 것 같아요. 사쿠라기 카이토라는 배우인데 이 배우의 이전 출연작 보니까 넷플릭스 드라마 너에게 닿기를 내서 사나다 류 역할로 나왔더라고요. 이 드라마는 제가 무서워서 안 보고 있는데 왜 무서워하냐면 실망할까봐. 제가 원작 만화를 너무 좋아해서 그런데 너에게 닿기를 주인공 캐릭터가 너무 독특해서 실사로 표현하기가 정말 쉽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2010년에 나온 실사 영화판에서 타베 미카코가 연기했었는데 타베 미카코 제가 진짜 좋아하는 배우인데 이 영화는 흑역사예요. 저희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아무튼 드라마도 영화처럼 실망할까봐 못 보고 있는데 그래도 조만간 용기를 내서 드라마 보고 가능하면 유튜브에 리뷰 영상도 올려보겠습니다. 아무튼 아쿠아 역할의 사쿠라기 카이토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루비, 앞에서 얘기했듯이 루비는 주인공인데도 중간까지는 방치되는 캐릭터예요. 아마 영화판에서 본격적으로 메인으로 치고 들어올 거고 드라마에서는 역시 뭔가 어중간합니다. 실사 배우에 대해서도 좀 어중간하게 평가할게요. 원작에서 호시노 아이, 호시노 루비 둘 다 아이돌로서 역대급 재능으로 평가를 받거든요. 외모가 정말 예쁘고 아이돌로서의 매력도 넘치고 무대에서 반짝반짝 빛이 나는 사이토 나기사라는 배우가 연기했는데 이 배우도 아이돌 출신이에요. 사샤나 리노가 프로듀스한 걸로 유명한 이코러브라는 아이돌 그룹이 있는데 거기서 활동하다가 2023년에 졸업했고요. 그 후 배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외모와 연기도 다 괜찮은데 문제는 이 드라마에서 약간 관리가 안 된 모습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훨씬 예쁜 외모일 텐데 살짝 너프가 된 것 같고요. 그래도 루비 캐릭터의 그 발랄한 연기는 그럭저럭 잘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맴초, 이 캐릭터는 뭔가 포지션이 애매하죠? 은근히 핵심 캐릭터 중 하나인 것 같으면서도 결국은 별 역할이 없이 묻힌, 그저 감초 조형 개그캐라고 하기에는 그보다는 더 비중이나 무게감이 있는데 그렇다고 특별한 건 없었던, 그래도 뭐 결국은 분위기 메이커 역할이 핵심인데 실사판에서 아노가 캐릭터 싱크로도 굉장히 높았고 뭔가 이 캐릭터의 정체성에 맞는 그런 개성적인 역할을 잘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또 굉장히 중요한 캐릭터 호시노 아이, 역시 아이돌 출신 배우가 연기했습니다. 노기자카 46에서 에이스급 멤버로 활약을 하다가 졸업한 사이토 아스카입니다. 사실 본편 스토리 기준으로 호시노 아이는 이미 고인이고 주요 캐릭터들 입장에서는 연예계의 대선배 같은 포지션이니까 뭔가 좀 관록이나 카리스마가 표현이 되도록 1998년생이라서 다른 출연진들보다 긴 경력이 있는 사이토 아스카를 캐스팅한 것 같은데요. 그런 의도는 잘 먹힌 것 같긴 해요. 아쿠아 루비의 엄마이고 연예계 대선배라는 느낌의 관록과 카리스마가 느껴지는데 그런데 사실 말이 대선배지. 호시노 아이는 현역 아이돌로 한창 활동하고 있을 때 죽었기 때문에 그런 현역 아이돌 레이스 느낌이 확 나야 하는데 사이토 아스카는 이미 아이돌 졸업하고 배우 활동하고 있는 그 이미지가 자리 잡힌 것 같아서 제 개인적인 느낌에는 그랬어요. 연기도 잘하고 잘 어울리는 캐스팅이었지만 베스트로 꼽을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드라마의 베스트는 앞에서도 말했지만 아리마 카나입니다. 그리고 원작에서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고, 그런데 그런 걸 떠나서 원작의 스토리 전개를 보면 아쿠아는 결국 카나하고 맺어질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쿠아, 아카네, 카나의 삼각관계를 보면 아쿠아는 아카네, 카나랑 각각 정말 대조적인 관계성을 형성해요. 아카네는 어둠이고 카나는 빛입니다. 아쿠아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둠을 아카네와 공유해요. 물론 나중에는 너무 깊이 들어오지 말라고 밀어내기는 하지만 처음부터 아카네의 천재적인 프로파일링 능력을 보고 자기 복수에 이용하려고 했고 지가 적극적으로 끌어들인 거잖아. 그 결과 아카네는 난 널 위해 죽을 수도 있어, 이딴 소리를 하는 히로인이 되었습니다. 널 위해 죽을 수도 있다는 대사는 상황에 따라서는 좋은 대사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경우는 아닙니다. 얘랑 같이 하면 함께 어둠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름부터가 쿠로잖아. 얘는 안 됩니다. 그리고 중후반부에 가서 방치되어 있던 루비가 확 치고 들어오거든요. 루비는 쌍둥이 오빠인 아쿠아가 자기가 전생에 사랑했던 사람, 의사 선생님 고로의 환생이라는 걸 알게 돼요. 루비 얘는 뭐 생각이 없어.
저돌 맹진형 캐릭터라서 오빠가 자기가 사랑하는 고로라는 걸 알게 된 후 윤리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행각들을 벌이게 되는데 결론은 뭐 루비도 안 돼요. 근친에 니 장난하냐고. 결국 카나밖에 없잖아. 소고법이 아닙니다. 카나는 정석 히로인의 훌륭한 미덕 중 하나인 츤데레 속성을 가지고 있고 말과 실제가 반대인 캐릭터. 말로는 자기가 어릴 때부터 더러운 연예계에서 굴러서 이미 속이 시커먼 여자애다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아닙니다. 이 아이의 속은 순수하고 착한 빛입니다. 물론 그 영화감독 집에 따라간 거 이걸로 엄청 까이고 있긴 한데 그런데 이 에피소드는 카나를 여자 연예인으로서 최악의 궁지에 몰아넣고 아쿠아가 이걸 구원해주는 전개를 위해서 필요했던 내용이고 애초에 아쿠아가 카나를 일부러 멀리해가지고 카나가 거의 심리적으로 무너질 것 같은 상황에서 저지른 실책 같은 거니까 저는 정상 참작해주겠습니다. 아무튼 아쿠아는 자신의 어둠으로 아카네를 끌어들인 것과 달리 카나는 내내 보호를 해주려고 했고 그래서 카나를 좋아하는 마음이 있지만 일부러 카나를 멀리합니다. 이런 전개라면 두 사람이 결국 끝에는 맺어지거나 맺어지지 못하고 새드엔딩이 되거나 둘 중 하나인데 이 작품은 결국 후자가 되었죠.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애의 엔딩을 보고 서로 사랑하는 남녀 주인공이 맺어지지 못하고 끝난 그런 슬픈 로맨스물을 봤다는 느낌이에요. 카나만 아쿠아랑 키스도 못했어요. 아카네 루비 다 했는데 딸기 백의 토조 아야, 니세코의 오노데라 그리고 아리마 카나까지 제가 지지하는 히로인들의 잔혹한 운명의 역사는 계속 이어지는 거죠. 앞에서 여러 번 언급했지만 드라마에서 카나의 캐스팅이 베스트인데 일단 싱크로도 너무너무 좋았고 카나의 그 특유의 걸걸한 츤데레 성격도 완벽하게 표현했고 아쿠아를 좋아하면서 애가 타는 그런 모습이라든가 로맨스물의 여주인공으로서 정말 완벽한 연기와 캐릭터를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하라 나노카라는 배우 아역 시절부터 활동을 했더라고요. 제가 본 작품 중에서 지옥이 뭐가 나빠, 3월의 라이온 이런 작품들의 아역으로 출연했었는데 잘 기억은 안 나네요. 이 배우 출연작들을 찾아보고 괜찮은 작품이면 리뷰 영상도 올리겠습니다. 아리마 카나는 캐릭터 이름만 봐도 알겠지만 아시다 마나가 모티브가 된 캐릭터죠. 천재 아역으로 불렸고 어린 시절에 피망체조라는 노래를 히트시킨 것도 아시다 마나가 드라마 마루모의 규칙에서 그 주제가 마루 마루 모리 모리 그 노래 히트시킨 거에서 따온 것 같고요. 이 작품의 다른 캐릭터도 다 깊이가 있지만 아리마 카나는 특히 작가가 공을 들인 캐릭터라고 생각합니다. 이 작품 초반에는 웃긴 장면도 많이 나오는데 특히 루비가 아리마 카나의 별명을 잘못 부르는 장면 어릴 때 처음 만났을 때 한 번 하고 나중에 고등학교에서 다시 만났을 때 또 해서 이 장면이 두 번 나오는데 아리마 카나의 별명이 10초 만에 울 수 있는 천재 아역인데 이거를 루비가 중조를 핥는 천재 아역이라고 잘못 말해버리죠. 주묘 대 나케루를 주소 대 나메루로 잘못 알고 있었던 건데 중조가 탄산수도 나트륨 달고나 만들 때 넣는 그거죠. 중조라는 단어는 옛날에는 한국에서도 썼다고 합니다. 지금은 보통 베이킹소다라고 하죠. 아무튼 이 장면이 두 번 나오는데 저는 히데이 드립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자애가 탄산수도 나트륨을 핥는 그 이미지가 너무 웃겨서 이거를 한국에서는 번역이 다 이상해요. 비슷한 발음이라서 착각한 거를 반영해야 하니까 10초를 식초라고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번역했는데 그런데 만화에서는 이게 대사로만 나오는데 애니에서는 카나가 탄산수도 나트륨을 이렇게 핥고 있는 장면을 삽입을 했고 드라마에서는 루비가 아예 탄산수도 나트륨을 들고 이 드립을 칩니다. 아무튼 이런 웃기는 소송도 있어가지고 최애 아이에서 저 개인적으로 정말 최애 캐릭터가 아리마 카나였고 드라마에서도 실사 배우가 너무 잘 어울려서 정말 말 그대로 카나 때문에 이 작품을 봤습니다. 이 드라마를 정말 재밌게 만족스럽게 봤는데 그 만족감의 절반 이상이 카나 때문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제 영화도 봐야 하는데 사실 저는 혹시라도 원작이랑 다른 결말이지 않을까 기대를 했었는데 후기를 보면 원작 그대로인 것 같고요. 그래서 영화를 별로 안 보고 싶은 마음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한국에 개봉한다면 결국은 보러 갈 것 같습니다. 보고 아마 유튜브에 리뷰 영상도 올릴 것 같고요. 네, 이렇게 최애 아이에 대한 리뷰를 해보았고요. 만화, 애니, 드라마까지 다 재밌게 본 만족스러운 작품으로 기억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